2차 세계대전의 원흉, 파시즘의 장군인 무솔리니가 자신의 박사 논문 주제로 삼았던 책. 그러나 동시에 근대 정치학의 문을 연 위대한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책.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바로 그 책이죠. 오늘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마키아벨리즘을 탄생시킨 이 책이 왜 위대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시대 배경이 되는 르네상스에 대해 간략히 알아봐야 합니다. 신 중심의 중세 천년의 시대를 지나서 인문주의가 부활한 바로 그 시대가 르네상스의 시대죠. 그리고 이렇게 예술, 철학, 우주 등등의 분야에서 신으로부터 벗어난 선구자들이 나타났는데 정치 분야에서 그 이름을 알린 존재가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책 군주론은 정치학을 신학으로부터 독립시킨 근대 정치학의 교과서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신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인간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면서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노력한 최초의 정치학 전문 서적이 바로 군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책 군주론은 정치학을 신학으로부터 독립시킨 근대 정치학의 교과서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의 관점을 배제한 채 현실 속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기심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본시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행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성립 근거, 즉 왜 국가가 필요한가? 라는 물음의 근원적인 답도 바로 이 이기적인 개인들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기심을 가진 각 개인들이 자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 권력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의 견해는 토마스 홉스의 그 유명한 책 리바이어던에서도 그대로 계승됩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처럼 마키아벨리에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이며 이러한 인간을 상대로 하는 정치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 세계관 속에서 묘사되어 왔던 인간과는 달리 매우 과격하고 거친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교회는 애초부터 이 책을 아주 싫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책을 교황청 금서 목록으로 올리도록 주도를 했던 인물 포세비노 역시 교황청 소속 외교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책이 그토록 왜 미움을 받아야 했었나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책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았으니 이 책 전체의 특성을 아주 간단하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책보다 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은 저자의 지필 동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그는 크게 두 가지 지필 동기를 가지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이 처한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업할 목적으로 이 책을 썼고, 두 번째로는 당시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서 외세 침입에 시달리고 있던 이탈리아가 다시 하나의 강한 통합국가로 거듭날 것을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불특정 다수, 즉 일반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된 책이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 그 자신이 친구 프란체스코 베토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취업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서 자신을 채용해줄 특정 대상, 즉 당시 피렌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메디치 집안의 로렌조에게 바치는 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펼쳐보면 제일 처음에 데디카, 즉 헌사가 등장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장부터 26장까지 군주국의 여러 종류와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 및 통일 이탈리아를 염원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 읽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쓴 여타의 책들과 이 책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알고서 이 책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 책이 가진 전체적인 성격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키아벨리는 전체 2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장에서 통치권을 가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공화국과 군주국으로 나뉜다 라고 분석을 한 후에 곧바로 2장에서 자기는 군주국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고 공화국에 대한 얘기는 다른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주인공, 즉 이 책을 읽고 자기를 다시 채용해 줄 메디치 집안의 사람들과 로렌조는 당시에 피렌체를 장악하고 있는 군주였기 때문에 굳이 공화국 얘기를 하기보다 군주국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는 게 이들의 환심을 사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펼쳤을 때 군주국의 여러 종류들, 세속군주국, 혼합군주국, 신생군주국 등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곧바로 접하게 되는 것이며, 이런 배경을 알고 읽어야 마키아벨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배경 없이 그냥 막 읽으면 내가 오늘날 군주국도 얼마 없는 이 현대시대에 왜 이렇게 군주국 타령만 늘어놓는 이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읽어야 하는가 하고 의문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던 마키아벨리가 자기 나라인 피렌체의 새로운 군주 메디치 집안 사람들, 특히 로렌조를 상대로 자기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요청할 목적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군주국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의 취업을 위한 애절함이 간절히 녹아들어 있는 책 군주론은 어떤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위대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봐야 되겠죠. 특히 현대 문화 철학의 시작을 알린 에르네스토 카시로는 마키아벨리를 정치과학의 새 지평을 연 인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자, 과연 어떤 점이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 것을 간략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가 방대하며 치밀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키아벨리가 이 군주론을 통해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막 펼치고 있는데, 이 주장들의 근거로 신의 뜻이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제시를 하지 않고, 자기가 주장한 내용과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역사적 사례들을 그때마다 근거로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그는 자기 나라 군대가 용병에 잘못 의존했을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대 국가 카르타고가 용병 때문에 입은 피해를 주요 사례로 들고 있고, 또 자기가 태어나기 불과 22년 전이었던 1447년에 밀라노가 용병대장으로 고용한 스포르차라는 인물이 다시 밀라노를 배신한 사례도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는 고대 사례로부터 가장 최신 사례까지 아주 폭넓게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쏟아내는 방대한 양의 근거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 이런 성격의 글이야말로 신학으로부터 벗어난 근대 학문의 기초적인 성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현실에 대한 치밀한 분석에 신화적 요소를 개입시키지 않는다. 예로부터 동양이나 서양이나 군주는 자기에게 바른 말 하는 신화를 멀리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통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볼 때는 이것은 허무맹랑한 거였어요. 그는 군주론 23장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군주가 아청꾼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그 군주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지적할 수 있게 해줄 경우, 결과적으로 그 군주의 권위는 붕괴되고 말 거라고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비판을 잘 받아내는 그런 군주가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군주라서 태평선대를 연다 라는 식의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요소의 관점, 이런 거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이 잘못을 지적할 경우 군주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주가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잘못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신하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특별히 따로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식의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죠. 즉 군주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외부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자기를 지적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신하들을 수군에 다시 두는 그런 독특한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현실적인 처방책으로부터 우리는 그 어떠한 신화적 요소도 개입시키지 않고 있는 근대적 사고관을 읽어볼 수 있답니다. 세 번째, 포르투나의 여신에 맞서는 비르투를 가진 군주. 마키아벨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운명에 의해 결정되며 인간의 지혜로는 이런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전통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가 이 세상의 일 절반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머지 절반은 우리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그러므로 그는 우리 인간이 비르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시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로는 윤리적인 덕을 의미하며 도덕적 선을 추구하는 덕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마키아벨리에게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 발현되는 근원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는 전통 신학적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즉 도덕적 선을 마냥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의지와 욕망에 충실한 인간을 현실 속에서 제시함으로써 그 인간이 펼치게 되는 새로운 정치, 자유의지가 적극 표현되는 근대 정치학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놨던 것입니다. 군주론 18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싸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법에 의한 것이며 이는 인간의 방식이고, 둘째는 힘에 의한 것이며 이는 짐승의 방식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첫째의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 방식을 사용할 때가 많은 게 현실인데, 이런 이유로 군주란 짐승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 이 둘을 모두 쓸 줄 알아야 한다. 네,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군주는 중세사회 때까지만 해도 신의 대리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품위가 있어야 했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관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마키아벨리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파격 그 자체입니다. 짐승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할 줄 아는 게 군주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과격한 주장을 쏟아내서 당시 교회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걸까요?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당시의 이탈리아는 여러 나라로 분열된 채 거대한 제국들,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페인의 침략 앞에서 풍전등화와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교황은 이 지역 전체를 장악할 힘은 없었어도 그 절반 정도는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탈리아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죠. 이런 시대를 살았던 마키아벨리는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황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 알렉산드로 6세가 거느리고 있었던 수많은 애척들 중 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체사레 보르자라는 인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건세를 등에 업고 이탈리아의 로마냐 지역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인물인데요. 그는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배신하기도 했으며,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급작스럽게 자비를 베풀기도 하면서 자기 권력의 확대를 위해서라면 온갖 거무술수도 다 부릴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답니다. 혼란의 시대, 교황마저 여자를 탐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던 이 시대에 마키아벨리는 비현실적인 도덕적 군주보다는 차라리 체사레 보르자처럼 현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게 움직일 줄도 알고 온갖 방법을 그때마다 잘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인물을 모델로 해서 군주론을 쓴 것인데요. 결국 그는 이러한 현실적인 성격의 군주가 나타나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를 하나된 국가로 통합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랍니다. 자, 이제 마키아벨리가 왜 다소 거칠고 좀 폭력적인 표현들을 썼는지 그 배경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 책을 직접 읽다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내용은 너무 잔인하다 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내용은 여러분이 와, 이거는 지금 내가 사람관계에서 적용해 볼 만한데 하는 그런 굉장히 세련된 인간 처세술도 이 책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군주론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면서 마키아벨리즘, 즉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사상 속 이면에 감춰진 진실한 마키아벨리를 만나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중에 나와 있는 군주론 관련된 여러 번역본들 중에서 이탈리아가 배출한 세계적인 거장 umberto eco의 제자가 되시는 김운찬 교수가 직접 번역한 군주론이 윌라 오디오북에 출시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책에 대해 그동안 편견이 좀 있어서 오디오북은 섣불리 접근을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번 군주론 관련 영상을 만들고자 여러 자료를 뒤지던 중 바로 이 오디오북도 발견하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 확실히 번역의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서 완전히 만족을 했고요. 또 전문가가 이렇게 낭독을 해주니까 와, 이건 눈으로 읽는 것과는 또 다른 만족도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오디오북을 이제 접한 후로 친근해져서 운전할 때,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 불을 꺼놓고 있을 때 주로 이제 듣는 편인데요.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와, 이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읽는 책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지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좋은 매체가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윌라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전용 쿠폰이 발급되었어요. 좋은 소식이죠?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쿠폰 등록에 인문학의 숲이라고 치시면 등록이 완료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달 동안 윌라 오디오북이 무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3개월 동안은 50%의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오늘 우리 강의를 통해 만나게 된 군주론의 시대적 배경 및 이 책이 가진 특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윌라를 통해서 완성도 높게 번역된 이 원서나 또는 다른 인문 도서들을 한번 접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만 강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